흔히 페라리 하면 뭐 질주하는 속도 아님 뭐 눈길 사로잡는 스타일 이런 거 떠올리시죠? 그리고 또 희소성,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거. 근데 요즘 페라리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바로 강력한 재무 성과입니다. 네, 오늘은 왜 페라리가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마치 명품 브랜드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그래서 뭐 럭셔리 복리 성장 투자처 이런 말까지 듣는지 그 이유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겪는 그런 산업 주기랑은 좀 다른 길을 걷잖아요, 페라리는. 그 독특한 사업 방식, 그리고 또 전기차 시대를 맞는 미래 전략까지. 이게 또 우리한테 또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단순히 멋진 차를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수익성을 만들었는지, 또 그 엔진 소리 없는 페라리는 과연 어떨지, 이런 흥미로운 지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페라리가 보통의 자동차 회사와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전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페라리가 전 세계에 판 차가 14,000대가 채 안 돼요. 네, 정확히는 13,752대였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기간 매출은 얼마였을까요? 이게 66억 7,7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9조 원이 넘습니다. 네, 단순 계산만 해봐도 차량 한 대당 평균 가격이 거의 50만 유로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7억 원 정도요? 와.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뭐 단순 차량 가격 말고 개인 맞춤 옵션이나 다른 수입도 포함된 거긴 한데 그래도 엄청난 가격대죠. 이게 가능한 핵심 동력은 역시 그 의도적인 희소성 관리에 있어요. 아, 그 유명한 거요?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딱 한 대만 더 만든다.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이게 그냥 생산량을 조절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뭐랄까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려는 거의 철학에 가까운 거예요. 철학이요? 네, 그러니까 공급을 수요보다 항상 아주 약간 부족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중고차 가격이 잘 안 떨어지고 신차에 대한 대기 수요는 계속 쌓이고요. 이거 마치 에르메스가 머킨백이나 캘리백 공급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급 럭셔리 패션 하우스들이 수십 년간 완성해온 공식을 페라리가 고성능 자동차 시장에 아주 잘 적용시킨 거죠. 그렇게 일부러 공급을 줄이는 게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냥 비싸게 파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희소성 전략이 결국은 강력한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지고요. 이게 바로 높은 수익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페라리의 조정 EBW 마진율이라는 게 있는데 뭐 세전 영업이익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려 38%에 달합니다. 38%요? 와, 그게 얼마나 높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아까 비교했던 LMS나 루이비통 같은 최상의 럭셔리 기업들 마진율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에요. 와,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그런 비교 대상이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전기차 시대를 이끄는 테슬라만 해도 작년 조정 EBW 마진율이 한 17% 정도였거든요. 아, 절반도 안 되네요. 네, 페라리의 38%는 정말 독보적인 거죠. 물론 뭐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도 하고 생산 규모 자체가 워낙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익을 내는 능력 자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페라리 매출 구조를 조금 더 보면 한 85% 정도는 여전히 자동차 판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개인 맞춤 옵션, 뭐 부품이나 애프터 서비스 같은 핵심 자동차 사업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한 15% 정도가 이제 F1 레이싱팀 운영 관련 스폰서십, 상업 활동, 아니면 브랜드 라이센싱 상품 판매, 또 자체 금융 서비스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15%의 브랜드 관련 사업도 결국엔 자동차 사업의 그 강력한 후광 효과 덕분이라는 거죠. 모든 게 페라리라는 이름값, 그 희소성과 열망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아까 개인 맞춤 옵션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 부분도 수익성에 꽤 기여한다고 들었어요. 그냥 색깔 고르는 정도가 아니라면서요. 아, 맞습니다. 페라리 개인화 프로그램은 정말 상상 이상해요. 그냥 뭐 외장 색상, 인테리어, 가죽 종류, 스티치 색깔 이런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고객 이름이나 특정 문구를 새겨 넣는 것까지 가능하죠. 오, 테일러메이드라는 프로그램은 아예 고객 한 명만을 위해서 전담 디자이너가 붙어요. 그래서 세상에 딱 하나뿐인 페라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옵션들이 당연히 기본 차값에 더해지는데
어떨 때는 이 옵션 가격만으로도 웬만한 고급 세단 한 대 값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단순히 이익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나만의 페라리를 소유한다는 특별한 경험, 만족감, 이런 걸 주니까 브랜드 충성도도 더 강해지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경험을 파는 거죠. 듣기만 해도 대단한데 이렇게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지만 페라리도 시대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텐데요. 특히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전기화라는 거대한 파도, 이 앞에서 페라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페라리 하면 그 심장을 울리는 특유의 엔진 사운드가 있잖아요. 12기통, 8기통, 전기 모터로는 그 감성을 대체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거든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페라리한테 전기화는 그냥 기술 바꾸는 거 그 이상이에요. 브랜드 정체성의 핵심, 그러니까 감성을 어떻게 지키면서 진화할 거냐 하는 거의 실전적인 질문 같은 거죠. 규제 당국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경쟁사들도 고성능 전기차를 막 내놓고 있으니까 마냥 과거에 머물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페라리도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미요? 순수 전기차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페라리가 파는 차들 라인업을 보면 이미 절반 가까이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SF90 스트라달레나 296 GTD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첫 순수 전기 페라리는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지금 개발 중이고요. 더 나아가서 2026년까지 전체 판매량에서 하이브리드나 순수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 6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놨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들 시장 반응은 좀 어땠어요? 혹시 기존 팬들이 막 이건 진짜 페라리가 아니야 이런 반발은 없었나요? 초기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페라리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냥 연비 높이려고 효율성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전기 모터의 그 즉각적인 토크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가속 성능을 더 폭발적으로 만들고 또 주행 모드에 따라서 더 다채로운 운전 경험을 주도록 기술을 썼죠. 결과적으로 SF90 같은 모델은 페라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내면서도 동시에 전기 모터만으로 조용히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인 매력을 갖게 됐어요. 시장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하이브리드 전환에 대한 우려를 꽤 많이 없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이브리드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쌓은 게 순수 전기차 개발에도 자신감을 주겠네요. 2020년에 나올 전기 페라리, 어떤 모습일지 진짜 궁금한데요. 혹시 어떤 특징을 가질 거다 이런 힌트 같은 건 없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스펙은 비밀을 쌓여 있죠. 근데 페라리가 이탈리아 마라넬로 본사에 이 빌딩이라고 부르는 최첨단 전기차 전용 생산 시설을 새로 짓고 있다는 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전용 공장을요? 네, 여기서 단순히 배터리랑 모터 조립하는 걸 넘어서 전기차 시대의 페라리다움을 정의할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사운드 엔지니어링하고 차량 동역 각제어,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는 걸 제어하는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운드 엔지니어링이요? 전기차 소리를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눈을 감고 운전해도 소리만 들어도 아, 이건 페라리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거죠. 효율성보다는 여전히 감성을 파는 브랜드다. 이 본질을 잊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전기화와 함께 또 다른 변화는 라인업 확장인 것 같아요. 전통적인 2도어 스포츠카나 GT카 말고 작년에 프로상계라는 이름의 4도어 4인승 모델을 내놨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페라리 최초의 SUV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페라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희소성 원칙이랑 좀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페라리도 그걸 알아서 프로상계를 개발하면서 브랜드 희석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우선 프로상계는 일반적인 SUV랑은 좀 다르게 아주 스포티하고 낮은 비율을 가졌고요. 그리고 강력한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넣었습니다. 엔진은 그대로군요. 네, 성능 면에서는 여전히 타협 없는 페라리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체 생산량에서 프로상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20% 이내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오, 20%요?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그렇죠. 즉, 많이 팔려고 만든 SUV가 아니라 페라리를 원하는데 좀 다른 형태를 원하는 새로운 고객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델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생산량은 제한하겠다.
마치 한정판처럼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초고액 자산가들, UHWI라고 하죠. 이 인구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단순히 빠른 차를 넘어서 일상에서도 쓸 수 있는 실용성, 그러면서도 페라리라는 브랜드의 특별함, 이걸 동시에 원할 수 있어요. 프로산계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하는 모델인 거죠. 아하. 결과적으로 페라리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희소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잠재 고객 풀을 넓히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확장을 해낸 셈이에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성장을 하면서도 브랜드 본질을 지키라는 페라리만의 그 정교한 균형 감각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독특한 전략 그리고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는 페라리, 여기에 대해서 시장, 특히 투자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의 가치를 보면 그 시각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페라리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이게 40배가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네, 상당히 높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대기업인 GM, 제너럴 모터스의 PE가 한 6배 정도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7배 가까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높은 숫자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좀 눈여겨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페라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 평가를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이 페라리를 더 이상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범주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럭셔리 상품, 럭셔리 굿즈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 치열한 가격 경쟁,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 급변 같은 위험 요인들. 이런 거에서 페라리는 상당히 자유롭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근거는 역시 앞에서 본 그 놀라운 수준의 이익 마진율,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고요. 그러니까 마치 바퀴 달린 에르메스나 롤렉스처럼 취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히 그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페라리를 단순한 쇳덩어리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바퀴 달린 럭셔리 하우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따라서 페라리 투자에 대한 질문은 지금 주가가 싼가? 솔직히 페라리는 거의 싼 적이 없었죠? 이게 아니라 이 브랜드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지금 같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이익을 늘려갈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리성장 투자의 핵심이죠. 바로 그 복리성장 투자처, 컴파운더라는 개념이 다시 나오네요. 일반 자동차 회사들은 판매량을 늘려야 성장하는 구조인데 페라리는 오히려 덜 팔아서 성공하는 역설적인 모델을 가졌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로워요. 그들이 파는 건 금속이 아니라 감성 또는 꿈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만들어요. 여기서 해자는 성주변에 파놓은 연못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못 들어오게 하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뜻하는데요. 네네. 페라리의 해자는 바로 첫째, 의도적인 희소성 관리, 둘째, 고객 개개인에게 맞춰주는 극도의 개인화, 그리고 셋째, 100년 가까운 레이싱 역사와 이탈리아 장인 정신에서 나오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브랜드 스토리와 아우라.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결합돼서 다른 어떤 자동차에서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지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성장성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튼 일반적인 자동차 주식과는 좀 다르게 페라리는 수십 년에 걸쳐서 매출, 이익 마진, 그리고 현금 흐름을 꾸준히 우상향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아주 잘 만들어진 성장 엔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전환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고 또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초고가 사치품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 같은 위험 요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페라리가 보여준 브랜드 관리 능력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볼 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페라리는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희소성 전략과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통해서 스스로를 럭셔리 복리성장 기업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기화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도 브랜드의 핵심인 감성을 지키면서 미래를 아주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독특함과 영리함이 시장에서 높은 가치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라리의 사례는 단순히 자동차 마니아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만들 수 있는지, 럭셔리 브랜드는 어떻게 가치를 만들고 지켜나가는지, 그리고 기술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기업이 자기 핵심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준다고 봅니다. 다른 비즈니스나 관심 분야에도 적용해 볼 부분이 있을지 모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페라리가 결국 순수 전기 동력 시대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면 과연 내연기관 엔진이 주었던 그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성, 폭발적인 사운드, 미세한 진동, 변속 충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술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아니면 어쩌면 그런 과거의 감성에 집착하기보다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세대 고객들을 위해서 페라리다움이라는 경험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기술로 과거를 복제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것인가? 앞으로 페라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